네, 그러면은 저 계리직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계리직 면접을 지도하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오늘은 진짜 특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우리 좀 올해 좀 변수가 너무 큰 변수가 있었죠. 필기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필기가 전 과목별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실 이 이슈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지금 핫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현직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강하기 전까지 이제 현직자 몇 명이랑 좀 연락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체국 내에서 이 올해 필기 시험이 엄청나게 핫한 이슈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방향은 면접 방향은 특히 어떨 것이다라는 좀 간단한 좀 정보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 특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냐면요. 그래도 2024년도에 저희 계리직 면접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계리직 면접 방식이 작년부터 면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면접 방식이 어떻게 나왔고 또 두드러진 질문의 유형은 무엇인지 파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면접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에 바뀐 면접을 다 예측하고 교육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이 100% 맞았었고요. 그래서 작년 방식에 맞춰서 또 올해는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지 예측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제가 잘 설명드리고 또 이제 필기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뭐 커트라인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혹시 내가 커트라인이 된다면 커트라인 상황에서 면접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 1시간 반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저 인사드렸듯이 저는 이제 계리직에서 면접을 지도하는 김소영이고요. 오늘 특강 절차, 목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계리직 면접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 2장을 받아 보셨을 건데 여러분들 2장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PPT 화면처럼 동일하게 프린트된 그 프린트물이 있으시죠? 그걸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리직 면접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 간단하게 알려드리냐? 두 번째 회차에서는 이 작년에 나온 전체적인 면접 총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필기와 면접은 또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절차 안내 드리고 나서 작년 면접 총평 설명드리고 2025 면접 출제 방향도 예측해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앞에 1번에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3번은 그 절차를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럼 김소영 면접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에서 좌측에 나와 있죠. 좌측 보시면은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얼굴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면접을 듣게 되면 교재를 꼭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교재는 뭐 교보문고, 뭐 알라딘, 뭐 예스24시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면접 4조 완성이라고 표시된 초록 색깔 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재가 초록색 말고 파란색 교재도 있거든요. 근데 파란색 교재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파란색 교재는 지방직 교재고요. 여러분들은 초록 색깔 교재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깔 교재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수업 시간에 좀 교재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프린트물을 제공해 드리면서 교재와 프린트물이 동시 병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어디가 좀 빨라? 그러니까 알라딘이 제일 빠르다고 배송이. 그래서 배송은 알라딘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 색깔 교재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면접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25 면접 정보방이라고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은 수강생 그리고 비수강생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야 되고 뭐 비수강생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면접이 시작이 되면 이 계리직, 우체국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카페에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오픈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오픈해드리는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수시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수강생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면접 2일, 면접 보기 2일을 앞두고 어떤 한 수강생분이 면접 정보방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강생인데 안 들어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공지사항 같은 거 올려드리면은 잘 못 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자기는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지 왜 앞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할 때 뭐 이런 정보 어제 올라갔지 했는데 자기는 왜 자기 혼자 못 봤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리직 면접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바뀌었죠. 2024로 면접 절차가 바뀌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바뀐 면접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면접 현장에 딱 도착하면요. 과제를 작성하게 돼요. 과제. 어떤 과제냐?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형 10분, 상황형 1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묶음으로 20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서 뭐 경험형은 무조건 10분, 상황형은 무조건 10분 이렇게 딱 그렇게 2분의 1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뭐 경험 과제는 한 7분 내로 작성을 하고 상황 과제는 13분 이내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자,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문지가 있고요. 그리고 작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경험형, 아래는 상황 과제형. 그래서 경험형에 대한 주제에 대한 답변은 1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1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번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상황형에 대한 과제는 여러분 2번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험형 과제를 보면은 뭔가 글이 써 있죠. 글 한번 읽어볼까요? 계리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능력 및 태도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고정 주제가 공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미리 필기 발표 당일날 공지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잘 준비해 와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럼 상황 과제는 지금 제시문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죠? 이건 뭐예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요일마다 다르게 면접이 진행이 돼요. 요일마다 면접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일마다 상황 과제의 내용이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이 상황 과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공개되는 거는 경험 과제이고 상황 과제는 면접 당일에만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상황 과제의 내용은 어디에 작성한다? 바로 이번 내용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을 해요. 20분 동안 작성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발표 과제를 한 번 더 작성하게 됩니다. 발표 과제. 발표 과제가 뭐냐? 5분 발표 과제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당일날 주제가 공개돼요. 당일날 공개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10분 동안 검토를 하고 그 10분 내에 내가 발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0분간 제시문을 검토하고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 동시에 작성한 시간이 10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접 당일날 과제를 총 몇 개를 작성하는 거예요? 3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논술 같죠? 약간 논술 같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 예를 들어서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맥히죠? 왜 이렇게 목이 맥히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이 뭐예요?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 그래서 2대1 면접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면접 시간 25분. 면접 시간 몇 분? 25분입니다. 네, 2대1 면접입니다. 2대1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면접관은 2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면접 절차만 바뀐 게 아니라 또 뭐가 바뀌었어요? 면접 옛날에는 청마다 지역마다 다른 지역에서 면접을 봤죠. 이제는 한 장소에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만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좀 자세한 거는 이따가 3회차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5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오분 발표 과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앞에 제시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럼 제시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밑에 여백에다가 답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시문 내용을 보고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백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작성 내용을 맞추는 게 10분 이내로 끝내야 돼요. 타이트하죠? 타이트합니다. 10분 눈 깜짝하면은 10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면접이 2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25분 중에 10분은 5분 발표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10분 중에 5분은 발표를 하는 거고요. 앞서 10분 동안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그 용지를 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용지를 들고 발표를 하는 거고 본인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후속 질문이 5분 내외예요. 여러분 5분 내외에 후속 질문을 받는다. 그럼 질문 몇 개 나올까요? 5개? 거의 비슷해요. 3개에서 4개입니다. 한 질문당 1분 내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접관이 질문 던지는 게 뭐예요?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이게 몇 초? 2초. 지원자가 생각하고 답변하는 거 30초, 40초. 그래서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이 모든 과정이 1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분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이 5분 내외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실질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아까 얘기했던 5개까지도 진행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15분 동안에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을 받게 되는데 경험형에 대한 후속 질문이 7분 내외, 상황형에 대한 후속 질문이 7분 내외가 돼요. 그럼 이거 총 합하면 14분이죠. 그래서 이게 14분이었을 때 1분 남기고 면접이 종료될 수도 있고요. 1분 정도 가량이 남았다면 추가 질문을 약 1분 동안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험 후속 질문이 7분 내면 이거는 질문 개수가 몇 개 나올까요? 5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5개에서 7개라는 거는 압박 질문 포함인 거예요. 상황 후속 질문도 5개에서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이 종료가 돼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저희가 15분에 꽉 채워서 차임벨이 울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 1분 일찍 나와서 좀 불리한 건가요? 혹은 저는 1분 더 늦게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25분이 아니라 총 26분을 보는 지원자도 있고 어떤 지원자는 총 23분인가 24분 정도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정해진 공고문에 25분에 딱 맞춰 끝내지 않았다고 해서 되게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보통 24분, 23분에 일찍 끝나거나 26분, 1분 늦게 끝났다고 해서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한 건 없어요. 내가 면접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고 본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고 1, 2분 일찍 끝나고 1, 2분 늦게 끝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회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계리직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총평 보겠습니다. 한번 총평 넘어가 볼 텐데, 자, 일단은 작년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면접이 바뀐 거는 사전조사서 작성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로 바뀌었다? 경험 상황 면접 과제하고 5분 발표 과제로 이렇게 면접 유형이 바뀌었다. 2024년도부터는 23년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거는 개별 면접이 25분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그 면접의 진행 방식이 23년도하고 24년도는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24년도로 면접 질문이 변화가 됐을 때 어떤 면접 질문의 난이도가 어땠는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어떤 특정 해에 면접 방식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체계가 아직 자리가 잡혔을까요? 자리가 안 잡혔을까요? 자리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분 발표 과제하고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사실은 이 목적이라는 게 되게 달라요. 5분 발표에 나와야 되는 주제 유형이라는 게 있고, 경험 과제에 나와야 되는 주제 유형이 있고, 상황 과제에 나와야 되는 주제 유형이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서는 되게 특히나 이제 그날 당일에 확인할 수 있는 이 상황 과제하고 5분 발표 과제의 이 주제 유형이 뭔가 분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제 유형이 약간 겹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에 시도한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지 않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 물론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 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지금 이렇게 바뀐 면접 방식이 사실은 국가직 9급 면접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국가직 9급 면접 방식은 체계가 완전하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면접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정 계리직이라고 하지만 계리직에서는 이제서야 국가직 9급 면접 방식을 똑같이 카피를 했는데, 이 카피한 내용이 또 국가직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우체국만의 스페셜한 내용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작년에 면접이 나와서 사실상 제 기준에서 작년 면접은 난이도가 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젠 올해 또 필기 조금 문제 어렵게 나왔고, 작년에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작년 대비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작년 대비 면접 난이도는 올라갈 거고, 5분 발표 경험 과제, 상황 과제도 작년에 너무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제 유형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국가직 9급을 제가 올해 친 입장으로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출제 유형도 교육을 할 거지만, 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주제 유형별로도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해 면접장 갈 때 좀 두렵지 않도록 조금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대비 면접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제가 국가직 9급 교육을 할 때, 지방직 9급 교육을 할 때 다른 면접을 보는 그런 유형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면접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 면접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년에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발표 주제 유형이 2023년도에는 이렇게 나왔고 24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4년도가 발표가 뭐가 있었냐? 사전조사서 작성을 30분 동안 했죠. 그 사전조사서가 발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시면은 23년도까지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은 우체국 금융의 특성과 우체국 예금의 고객 유치 방안. 그래서 우체국 금융의 특성, 금융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금, 또 보험, 또 카드 막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우체국 예금 파트에서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어떤 고객을 유치할 것인가? 고객도 노인분들 있고 중장년층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층 있고, 즉 우체국은 노인층이 많아요, 중장년층이 많아요, 청년층이 많아요. 이용주 고객이 누구예요? 노인이죠. 근데 이미 노인분들을 더 유치하는 방안도 물론 좋지만 우체국이 좀 더, 물론 금융상품에서 수익성은 높지 않은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이 장기적으로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을 유입하는 게 좋을까요? 청년이나 중장년층,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가 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체국의 주 이용자와 우체국 상품의 특징과 최근의 현안을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발표문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 금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도입 시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는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아파트 우리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상에는 택배차는 가끔 오지만 주차는 다 지하에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가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의 특징은 뭐예요? 우체국이 다루는 여러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고, 두 번째에서 나온 건 뭐예요? 우체국 이슈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드론 배송도 마찬가지로 드론 배송 우체국에서 뭐고 해도 돼요? 택배에 해당되겠죠?
택배등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23년도까지 나왔던 우리 발표 특징을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체국의 제도, 우체국의 사업, 그리고 우체국의 이슈에 대한 주제가 발표에 나왔다는 겁니다. 2023년도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2024년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요일마다 면접 주제가 다르다고 했죠? 발표 주제 다르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업무 부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잦은 실수가 유발됐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는 우체국 고유의 어떤 지식적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체국에 대한 고유적 이해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사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조직 내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조직의 특징 물어본 거죠? 맞나요? 자, 두 번째, 나이, 성별, 가치관 등 다양한 성향입니다. 오타. 성향의 사람들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 잘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만의 적응 노하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 또 뭐가 나왔어? 두 번째 날에도 조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계리직 공무원의 역할, 입직 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리직 공무원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체국에 대한 질문 아니고 계리직의 지원하는 직렬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렇죠? 계리직의 직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우체국 사업하고 이슈 맞나? 그렇죠? 주제가 완전 바뀌었어. 이랬어요. 바뀔 수 있어요. 자, 근데 작년에는 조직 특성이 많이 나왔다. 이게 그럼 이 질문, 조직도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조직이라는 5분 발표 주제 유형이 나왔을 때 왜 이게 많이 나왔냐고 생각하면 사실상 조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공직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직 이슈였어요. 사실은 실제 공무원 조직 내에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직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결국 조직에 대한 거는 공무원 조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조직 내에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모르면 이 주제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 다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공무원 조직에서 바라보는 어떤 현안, 이슈 이런 것도 다 제가 건드려 드릴 겁니다. 근데 24년도는 23년도 대비 주제에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분 발표였고요. 참고로 24일 날 면접을 본 그 청은 서울청, 경북청, 전북청, 제주청, 경인청이 같은 날에 면접을 받고 25일에는 경인청하고 강원청이 면접을 받고 26일에는 부산, 충청, 전남청이 면접을 받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경험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 과제는 이제는 질문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경험 자체를 물어봤어요. 23년도까지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갈등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소통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되게 심플한 거. 뭐 협동심 발휘했던 경험 얘기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어떤 경험 자체를 많이 물어봤다면 24년도에는 이거는 뭐예요? 딱 계리직의 필요한 능력,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 계리직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우리가 잘 이 제시문을 풀어낼 수 있으려면 계리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되는 능력과 역량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에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답변화시키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고정 주제는 올해도 고정 주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선생님 만약에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주제가 혹시 바뀌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바뀐 주제에 맞춰서 다시 수업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지원자 어떤 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한 이런 경험 자체를 물어봤다면 2024년도 경험 과제에서는 이 계리직의 어떤 성향을 많이 물어보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과제. 본인이 입사 후에 과장이 참신한 보험 판매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참신한 보험 상품을 제안해봐라 라고 해서 지원자의 상품 제안 아이디어를 많이 물어본 상황 제시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원자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참신한 보험 상품이 어떤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 싶고 그 보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안을 지원자가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게 23년도까지 나온 주제였습니다. 24년도 볼게요. 자, 24년도는 최우수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 고객이 있는데 자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최우수 고객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VIP라는 거죠. 그러니까 VIP는 우리가 잘 대해드려야 되는 고객인데 이 고객이 올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많이 되다 보고 그리고 타 직원 내가 업무에 지장이 돼서 업무를 못하게 되니까 내 업무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업무가 과중이 되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동료가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원 대응 능력과 그리고 업무 문제 해결 능력이 동시에 나왔던 이런 상황 과제였습니다. 25년도 볼게요. 동료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항의를 한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것도 똑같죠. 맞죠? 세 번째, 선배 주무관이 업무 떠넘기기를 많이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료, 그렇죠? 이것도 거의 다 동료에 대한 업무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이 동료에 대한 이것도 업무 떠넘기기가 늘어왔을 때 이때 업무 떠넘긴 거를 이거는 부당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업무 떠넘기기가 왔을 때 그냥 내가 조용히 일을 받아서 업무 분장을 해서 내가 잘 처리를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상황 과제는 민원과 업무의 포커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상황 과제는 보통 민원과 그리고 업무, 동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많이 물어보고 경험 과제는 계리직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5분 발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조직에서의 지원자의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직 그리고 민원 그리고 계리직 그리고 동료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주제 카테고리 하나 빠졌어요. 무슨 카테고리 하나 빠졌어요? 우체국 사업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 과제에서 나온 표면적 질문은 우체국 사업에 관련된 주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후속 질문에서 그 질문이 간혹가다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5분 발표하고 상황 과제하고 경험 과제에서 어떤 우체국 상품, 사업, 우체국 현안에 대한 주제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좀 감히 예측하면은 상황 과제가 어렵게 나오면 상황 과제 그 파트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특정 주제가 조금 빠져 있어요. 그 주제가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 구분이 됩니다. 이 주제가 없으면 난이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이 주제가 들어가면 난이도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혹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올해 너무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만큼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면접 주제 유형이 이런 주제 유형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면접 질문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과제 주제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젠 본격적으로도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과제별 후속 질문이 뭐가 나오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과제별 후속 질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공직 가치를 연계한 질문이 작년에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공직 가치가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공직 가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공직 가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공직가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공직가치가 9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공직가치 연계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발표과제 그리고 경험과제 그리고 상황과제 그 발표과제가 아까 뭐 계리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조직 이해에 대한 질문 경험과제가 계리직의 알고야 되는 업무와 그 특성 그리고 상황과제가 민원하고 그리고 업무 근데 이제 동료에 대한 업무 해결 방안 이렇게 주제 유형이 나왔잖아요. 작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질문이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공직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원이 되게 항의한다. 동료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민원이 우체국에 와서 항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민원인을 대할 때 필요한 공직 가치가 뭐냐? 후속 질문으로. 그럼 공직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용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발표 문항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뭐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잘 이런 사람들과 융화돼서 일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안. 이게 아까 발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지원자 그 발표 주제에 대한 작성문을 만들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접관이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또 뭐가 나온다? 그럼 지원자가 조직에서 조직원들이랑 함께 같이 일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 조금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계리직에 아까 계리직 경험 주제가 뭐였어요? 계리직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은 무엇이고 그 능력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이 경험 과제 주제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공직 가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계리직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공직 가치가 연계된 질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없으면은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필기 시험 때 공직 가치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이런 공직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수업 시간에 지도해 드릴 겁니다. 그럼 공직 사회에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뭐 공직 가치도 있고요. 공무원 6대 의무도 있고요. 여러분 적극 행정도 있고요. 다 생소하죠? 그리고 이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김영란법? 김영란법도 공직 법령이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공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과 지식은 우리가 함양을 해야 돼요. 왜? 그게 후속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계리직 특화 질문도 종종 나왔다. 계리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민원 응대도 얘기해. 우리가 민원도요 2가지 유형이 나와요. 민원도 일반 민원과 하나 무슨 민원? 유형?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을 우리 공직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특이 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악성 민원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특이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지칭하는 악성 민원인의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면접이 준비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응대, 계리직이 하는 일, 그리고 이제 민원응대. 그래서 민원응대도요.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본인의 실수로 민원이 컴플레인을 거는 건 이분은 악성 민원은 아니에요. 왜?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민원인이 우리 보험이라든지 예금의 어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그게 내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연령대에 제한이 있거나 그 기준에 제한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가이드라인과 조건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막 내가 억지로 그 상품에 막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민원은 우리가 특이 민원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원자분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우리는 또 계리직이기 때문에 우체국을 잘 알아야 돼. 맞죠? 그래서 우체국 방문해 봤냐?
방문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 상품이 있으면은 어떤 상품을 이용해 봤는지. 그리고 우체국 상품 중에서 장단점. 지원자가 우체국에 입직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싶은지. 그리고 뭐 근데 보통은 또 지원자분들이 뭐 공익 상품만 얘기를 많이 하면 또 면접관님께서 근데 우체국은 공익 상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어렵게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 우체국에 지원한 분들이 아무래도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로 공익적인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요. 근데 우체국은 수익도 내야 되는 기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공익만 강조하는데 그럼 수익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우체국에 관련된 최근 현안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질문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직무 특화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라는 거는 24일, 25일, 26 동안 이 3일 내내 면접이 진행될 때 전체적으로 이 2번 파트에 대한 그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면은 발표 면접하고 경험 면접하고 상황 면접 중에서 어느 파트에서의 후속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2번이죠. 2번. 요거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요 파트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압박 질문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한 압박 질문이 어떤 특정 하나의 질문을 하면 지원자가 답변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질문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질문을 받긴 하는데 이거는 지원자들마다 되게 차등됐어요. 어떤 지원자는 압박 질문을 거의 안 받고 면접이 끝난 지원자가 있고 또 어떤 지원자는 압박 질문이라고 해봤자 한 번 정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한 번이 압박 질문을 아예 안 받는 분들은 이렇게 각각의 질문을 받는 분들, 압박 질문이 없는 분들. 압박 질문은 한 개 정도 받는 질문은 질문 던지고 지원 답변 듣고 또 다른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 그리고 압박 질문이 조금 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질문 던지고 지원 답변 듣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케이스. 작년에는 보통 요 두 파트의 유형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해. 최악을 생각하라고. 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상자가 됐을 때는 결과를 알 수 없거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별로 준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연습하기가 심리적인 부담감과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준비해서 면접도 내가 예측한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되게 너무 다행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내가 만난 면접관은 이렇게 압박 면접을 많이 해. 그럼 오늘 이건 잘못됐다. 나는 또 1년을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수험생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최악을 생각하고 훈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늘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늘 최악의 상황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너무나 다행히도 올해 국가직에서도 면접이 정말 초반부 3일이 엄청나게 면접이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잘 돌려막기하고 잘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최악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최악을 고려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막 매번 모든 수업을 어렵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의 방식은 S급과 A급으로 구분이 돼요. S급하고 A급으로 구분되는 게 S급은 뭐예요? 가장 질문이 쉽고 빈출도도 높은 거 이거를 먼저 기본으로 커버를 쳐드리고 그 다음에 A급, B급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차례대로 교육을 합니다. 항상 모든 교육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 단계를 계속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해서 물론 그 레벨업을 하는 과정 중에 힘들 순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면접 당일날 좀 이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난이도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을 때 작년 면접 난이도 자체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면접 난이도로 예측하자면 작년 대비 올해는 면접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작년이 24년도죠? 작년 대비 올해의 난이도는 올라갈 겁니다. 단 작년 대비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직 9급 기준과 비교를 하자면 국가직 9급과 뭐 올해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비교를 하더라도 국가직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중하 수준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국가직 면접이 어떤지 모르시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직 9급 면접과 비교를 한다면 중하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가 나올 거고, 작년 대비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럼 결론 얘기할 거예요. 결론. 그냥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작년 기출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에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 첫 번째, 올해 계리직 필기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물론 조금 너무 방향성이 너무 이렇게 그냥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면접 난이도도 올라간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직도 시험 필기시험이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면접도 난이도가 더 깔끔하게 세밀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다, 면접. 그리고 두 번째, 국가직 우정 행정 면접. 이거 국가직 9급 우정직. 참고로 국가직 9급 우정직 면접은 굉장히 모든 직렬 통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직의 세무직, 국가직의 우정직, 국가직의 일반행정직, 국가직의 교육행정직, 국가직의 공안직. 공안직이라면 검찰직, 그리고 마약수사직 이런 직렬을 의미하는 거겠죠. 모든 직렬 통합해서 우정직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에 속합니다. 근데 작년에 계리직이 면접 절차를 국가직 절차 작년에 바뀐 계리직 면접 절차 방식이 국가직 9급 면접 절차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했죠. 그런 방식을 고려했을 때도 올해도 국가직 우정행정 면접 어려웠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계리직 면접 난이도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24년도는 시행착오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면접 절차가 처음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한번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올해는 작년 대비 면접 난이도 올라갑니다. 단 그 난이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물론 여러분 올해 필기 시험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겠지만 필기만큼 이거 최악인데? 우리 너무 예측 불가능할 정도 나왔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조금만 살짝 난이도를 올려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5 수업 방향을 설명드리면은 과제 주제별로 교육을 당연히 해드리죠. 여기서 말한 주제별 교육은 뭘까요? 5분 발표, 경험과제, 상황과제, 작성법. 그리고 5분 발표, 경험과제, 상황과제 각각 후속 질문에 대한 주제별 교육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후속 질문은 공통은 뭐예요? 공통 S급을 의미하는 거겠죠? 킬러 질문은 뭐예요? B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킬러 질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킬러 질문, 고난도 질문도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2025 질문 난이도에서 좀 연계형, 특화형으로 어렵게 질문을 꼬아서 나왔을 때도 대비를 해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2024 계리직 상황과제 유형으로 5분 발표 과제 유형으로 조직에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직 조직과 공직 트렌드, 그리고 우체국 트렌드에 대한 질문도 다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의 전반적인 방향이 진행이 될 거고, 이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오늘 4회차 시간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저희 계리직 면접 방향과 그리고 총평 이런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혹시 제 설명을 듣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특별한 질의응답 상황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벌써 교육을 시작한 지 43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2시 55분부터 계리직 면접 절차를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교육 방식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스터디 관리법, 모의 면접에 대한 코칭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어서 계리직 면접 상세 절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절차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 나왔냐면은 우수 많이 봤나요? 어떨 때 우수 봤나요? 미흡은 많이 봤나요? 미흡은 어떻게 얘기하면 미흡 봤죠? 그리고 뭐 이제 필기 커트라인이면은 우수 아니면은 불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서 그 면접 평정 요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면접 상세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제가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에 그려둔 이 면접 평정 요소입니다. 자, 평정 요소라는 거는 면접관이 이제 두 분이 될 텐데 면접관이 두 분이거든요.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면접관이 두 분이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평가를 할 때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평가는 상, 중, 하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면접위원이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라고 하면 이 두 분 중에 면접위원회 이제 과반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상을 받아야지 이거는 면접이 그 우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면접상. 면접을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상평가가 나와야 돼요. 상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우수 나왔고 올해 국가직에서도 우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받는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필기 커트라인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합 결과 나오면 제가 수험생 개개인별로 필기 점수를 제가 표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등적으로 제가 특히 커트라인 분들은 더 우수를 받아야 되는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집중적으로 또 관리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차별될 수 있겠지만 되게 모의 면접도 제가 더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수고요. 자, 미흡은 뭐냐면 면접관이 이제 두 분이잖아요. 두 분 다 뭐 A 면접관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했고 B 면접관은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A, B 둘 다 하를 첫 번째 소통 공감 파트에서 두 분 다 이 첫 번째 소통 공감은 둘 다 하를 평가했죠. 이러면 필기가 상위권이어도 떨어집니다. 미흡의 기준은 필기 성적과 무관하게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아까 우수는 필기 성적과 무관하게 커트라인이더라도 우수를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죠. 반대로 미흡은 필기 성적과 무관하게 내가 완전 1등으로 필기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미흡 받으면 무조건 불합격, 최종 불합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미흡을 받고요. 미흡을 받는 경우에 또 다른 경우 있습니다. A 면접관이 가하고 나의 두 개는 미흡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4개 중에서 최소 2개는 무조건 하라고 평가했죠. 이런 경우에도 미흡이 나옵니다. 이런 우수와 미흡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보통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우수, 보통, 미흡의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참고로 면접위원은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의 성적을 알지 못합니다. 필기 성적을 카운팅하는 그 감독관과 면접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최종 결과를 합산하는 분들도 다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면접이 공정하게 이 채용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룹이 진행을 할 거고 그런 이유로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를 몰라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이 지원자가 경인청인지 이 지원자가 서울청에 지원했는지 지원한 청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 지원자의 필기 점수, 지원자의 나이 그리고 뭐 학력 아무것도 모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요일마다 같은 여러 청끼리 모여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에는 여러 청이
뭐 서울, 아까 어디였더라, 뭐 경북,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북청이 같은 날에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뭐 1조, 2조, 3조, 4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조마다 면접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조마다 면접관이 있겠죠. 그럼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4조 1번, 2번 쭉쭉쭉쭉 해서 9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9번까지 있고 한 3번까지가 오전이고요. 4번부터 이제 9번까지가 이제 오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조에는 보통 이제 9명씩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각 조마다 면접관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조에는 면접관 1-1명, 1-2명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2명이니까. 2-1, 2-2, 3-1, 3-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각 조마다 면접관이 달라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만약에 서울청이야. 내가 1조 1번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나랑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친구가 똑같이 서울청에 지원했는데 그 친구는 2조 2번이나 2조 똑같이 1번에 배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 이 둘은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죠. 면접관이 다른데? 1조 면접관은 1조의 1번부터 9번만 평가하는 거고 2조 면접관은 2조의 1번과 9번만 평가하는 거죠.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1조 면접관이 2조 1번 평가하겠냐고요? 평가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수, 미흡 보통은 어디서 나와요? 1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2조 안에서 나오는 거고 3조 안에서 나오는 거고 4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1조에서 우수가 1명 나올 수도 있고 미흡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수를 받는 비율과 미흡을 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1조에서 올 보통이 나올 때도 있어요. 1조에서는 모두 다 보통이 나왔는데 2조에서는 우수 2명 나왔어. 미흡 1명 나왔어. 나머지 보통 받았어. 3조에서는 우수 1명 나왔고 미흡 2명 나왔어. 4조도 다 올 보통이야. 이것도 다 차등이에요. 결과적으로 면접관 운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면은 똑같은 날에 면접을 받고 주제도 똑같은데 어떤 지원자는 압박을 많이 받고 어떤 지원자는 되게 일반적인 질문 받고 끝났어. 근데 주제가 똑같아. 면접 날 똑같아. 이게 왜 후기가 다른 거냐면 조편성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1조 면접관은 이럴 수 있죠. 우리 그냥 정도껏 하자. 이런 면접관일 수도 있고 2조 면접관은 뽑는데 제대로 뽑아야지. 빡세게 가자. 이럴 수도 있고 3조 면접관은 3조 한 명은 난 빡세게 할 거야. 다른 한 명은 난 평이하게. 이럴 수 있는 거고 면접관 운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좀 평이한 면접관을 만났지 빡센 면접관을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뭐 하느님한테 미래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하가 하나씩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그 2명이 둘 다 동일한 부분에 하를 줬을 때 혹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줬을 때 그때는 한 거죠. 근데 하가 하나 정도로만 각각 나오는 거는 미흡이 아니라 보통. 이해되셨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면접 절차를 좀 상세하게 알려줄 건데 지금도 상세하게 알려준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면접 당일날 응시자 대기장으로 여러분들이 입시를 합니다. 응시자 대기장으로 입시를 하면은 이렇게 시험 감독관한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한 다음에 응시자 대기장에서 면접 시험 응시 요령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몇 시부터 정각의 면접이 시작이 될 거고 뭐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는 경험 상황 면접까지 될 거고 20분 동안 쉬는 시간 갖다가 9시 10분부터는 각조 1번부터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이동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면접 시험 응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면접 시험 응시 요령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태블릿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은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전자기기를 이때 동시에 제출합니다. 이때 전자기기를 제출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전자기기 제출이 끝나면 이젠 특정 시간이 되면은 요 응시자 대기장에서 다 같이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 같이는 뭐예요?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여기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가 응시자 대기장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다 같이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을 하고 20분이 종료가 되면은 여러분들 작성한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면접 시험 평정표를 작성하거든요. 평정표는 뭐예요? 아까 봤던 소통 공감 그 4가지 평가 기준 있죠? 그 평가 기준의 상단에 여러분들 성함하고 응시번호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2매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2매를 작성한다는 건 뭐예요? 면접관이 2분이라는 거겠죠? 각각 하나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 평정표가 3개를 작성한다. 그럼 면접관은 몇 명? 3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정표는 우리가 2매를 작성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2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상환 면접 과제도 작성이 다 끝나고 평정표도 다 제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다가 각 조 순번별로 이거 뭐라고 했죠? 각 조 순번이 뭐예요? 각 조 1번부터입니다. 각 조 1조의 1번, 2조의 1번, 3조의 1번, 4조의 1번, 각 조 1번만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조의 2번, 3번, 4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대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각 조 순번별로 발표 과제실로 이동해서 발표 과제실로 이동을 하죠.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짐을 가지고 이동할 거고 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고 나서 10분 동안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이번에는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면접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면접 평정표를 면접위원에게 제출하고 25분 동안 우리가 5분 발표를 포함해서 사전에 제출한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포함한 후속 질문을 받고 25분 뒤에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면접 절차이고요. 면접 절차고. 자, 그러면은 요 작년에 저희 면접 복귀를 보내주셨던 수강생분의 복귀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응시자 대기장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응시 요령을 안내해 준다고 했죠. 참고로 오전에 면접을 보는 지원자와 오후에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각각 입실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전에 면접을 보는 수험생은 오전 8시까지 입실을 해야 돼요. 오전 8시까지. 그래서 8시까지 입실이 되고 조금 자리를 조금 한번 정돈한 다음에 8시 10분부터 출석 확인하고 응시 요령 교육을 10분 뒤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각조 1번부터 발표문 검토장으로 이동하고 발표문 검토장에서 10분 동안 발표문 작성하고 이후 다시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실에서 2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했죠. 참고로 작년 기준 면접실은 어떤 뭐 이렇게 파티션을 치는 어떤 큰 대강당에서 파티션을 치고 면접을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룸에서 방에서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이 다 있을 거예요. 층마다. 그래서 방에서 면접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접 절차를 저희가 살펴봤고 그럼 이번에는 앞서 응시자 대기장에서 경험상환 면접 과제를 작성했는데 경험 과제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이미 주제가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경험 과제 주제가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된 내용이 맞춰서 우리가 미리 발표 과제 준비를 할 거고 혹시나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이 작년에 공개가 된 이 주제가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바뀐다면 제가 수업 시간 때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원 과제는 면접 요일별로 주제는 다르지만 입시 시간 오전, 오후 구분 없이 공통 주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 상원 과제, 작성문 이렇게 된다라고 초반에 설명드렸고 경험 과제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주제가 공개가 되면은 일단은 계리직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별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뭐
특히 금융 파트에서도 금융 파트가 예금, 보험, 뭐 카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예금 파트, 뭐 공익 파트, 파트별로 계리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로 우체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각 업무별 필요한 능력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필요한 능력에 맞춰서 본인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다 매칭하는 그런 모든 분석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한 장짜리의 경험 과제 작성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저희가 수업을 다 배울 거예요. 분석도 하고 직무 매칭도 하고 경험과제 작성법도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작성문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각 내용을 논리적으로 좀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 내용을 작성을 할 때는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진 않을 겁니다. 서술형으로 작성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 일기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한다는 건데 공무원은 항상 보고서를 디폴트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직자분들은 다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에 직관적으로 잘 노출이 되고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현직자분들의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고서 양식의 경험 과제문을 완성을 시킬 거예요. 참고로 12줄이기 때문에 12줄을 꽉 채워야 되고 꽉 채운다는 말은 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양옆도 다 채울 겁니다. 해서 그 경험 과제 주제에 맞는 우리가 12줄짜리의 과제문을 완성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험 과제는 이렇게 과제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에 따른 후속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후속 질문의 패턴도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후속 질문의 패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별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이 패턴 중에서도 S급이 나오는지 A급인지 B급인지 다 구분할 거고 패턴별로 답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패턴별 답변 다 교육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패턴별 답변 교육.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작년에 나왔던 경험 과제 후속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라는 지원자가 받았던 후속 질문 그리고 이거는 B라는 지원자가 받았던 후속 질문인데 개수를 세보면 2, 4, 6, 7 딱 7개네. 그렇죠? 예측한 대로 2, 4, 5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5개에서 7개 정도의 후속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조직에서 성과를 낸 경험 그리고 후속 질문으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일하기 힘들었던 동료는 어떤 동료였는지 그리고 그런 동료가 그 동료와 어떻게 조율해서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지 않고 합심해서 어떻게 일을 잘 했는지 수행했던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을 사업에 잘 적용시키려면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계리직 업무에 적용시키고 싶은지 이 신기술이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AI, 챗GPT, 생성형 AI, 챗GPT 그리고 이 생성형 AI의 챗GPT가 단순하게 공직 내부에서 업무 효율성을 올리는 사례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민원 사례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에 나왔고 그럼 본인은 그런 AI 한번 사용해봤는지 어떻게 본인은 이 사용을 했을 때 배웠는지 그래서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마지막 질문은 뭐였어요? 이 계리직 상품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보험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사실상 뭐 보험은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아니죠. 최근에 이제 펀드 나오면서 펀드에서 수익을 높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체국의 수익을 많이 높이는 건 예금 상품으로서는 많이 수익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질문이 나오죠. 면접관도 알아요. 이 예금 상품 자체가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거, 보험 상품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수업 시간에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상황 과제. 상황 과제는 주제가 요일별로 다르게 나온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상황 과제 요일별 주제는 제가 초반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상황 과제 주제 유형은 작년에 민원에 관련된 주제 유형과 그 동료 업무에 관련된 주제 유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잠깐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황 과제 주제 유형은 크게
둘, 넷, 6가지 주제 유형 패턴으로 구분이 되는데 참고로 이 패턴은 9가지 9급 패턴 기준이고요. 게리직 파트는 여기 마지막 업무 조직형, 업무 수행과 조직 갈등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리직은 마지막 업무 조직형하고 여기 특이 민원형,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라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구분으로 우리가 먼저 수업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왜?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저희가 다루면 또 예측 불가능한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을 구분으로 교육을 진행하되 좀 어려운 파트도 한번 같이 다뤄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과제 주제 유형은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나왔던 거죠. 동료가 본인의 업무 수행 잘못으로 불만을 가진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했는데 이거는 고객이 악성 민원이 아니죠. 특이 민원이 아니에요. 동료의 실수로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 민원입니다. 고객이 본인을 동료로 오인해서 항의를 할 때 근데 그 당사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이때 항의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실제 이런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때도 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한테 연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면 이건 미흡을 받는 거죠. 그렇죠? 같은 동료로서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거고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고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리 구조에 맞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울 거고 상황과제 제시문 주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단 근거, 해결안, 사후 보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 작성 내용에 맞춰서 후속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속 질문 받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후속 질문이 나오냐? 역시나 상황과제도 질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 패턴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패턴별 답변법은 수업 시간에 제가 교육한다라고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받았던 질문, B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B. 그러니까 아까 경험과제 후속 질문에서도 판단되셨겠지만 B 지원자는 자체적으로 질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A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죠. 아까 A는 7개 질문 나왔잖아요. 상황과제 볼까요? 둘, 넷, 여섯, 7개. 또 7개 받았네. 14개 받았네요. 경험과제 7개, 상황과제 7개. 둘, 넷, 6개. 아까 B 지원자는 경험과제 후속 질문 5개, 상황과제 6개, 11개. 이렇게 좀 질문 개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은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해봐라. 그럼 일단은 이 질문이 되게 난해해요. 내부 고객이 어떤 고객을 의미하는 건지 외부 고객이 어떤 고객을 의미하는 건지로 우리가 업무적인 측면을 잘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내부 고객은 외부는 딱 감이 오죠. 당연히 상품을 이용하는 뭐 택배라든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판단이 될 텐데 도대체 내부 고객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지 좀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둘을 대할 때 어떻게 다르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대처 능력을 또 받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대로 인해 어긋나는 공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공직 가치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공직 가치를 모르면 답변하기 힘든 거죠. 여기서 어긋나는 공직 가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뭘 다뤄드릴 거냐면 그냥 공직 가치도 배우지만 대립되는 공직 가치도 배울 거예요. 그 대립되는 공직 가치를 알아야지만 답변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 일하러 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직 내에서 본인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다 같이 배워볼 거고요. 자, 그리고 5분 발표 과제는 검토 시간은 10분이고 계리직 이해와 조직 이해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 그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표 과제는 제시문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 제시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10분간 발표할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작성이 끝나면 발표문을 들고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실 안에서 발표문을 들고 바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입니다. 작년에 조직은 나이, 성별, 가치관 등 다양한 성향이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이 본인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발표하세요라고 해서 조직 유형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5분 내외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분 내외로 발표할 때는 저희가 딱 5분에 맞춰서 발표문을 준비하지 않고 3분 30초 분량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3분 30초 분량의 발표문은 보통 A4 용지 절반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세를 한 개, 경험 한 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분 30초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필요한 자세를 관점별로 구분해서 최소 2~3개의 자세를 얘기하고 이 자세가 계리직 공무원에 왜 필요하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구조적으로. 알겠죠?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발표할 내용의 분량을 생각하면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접근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보면 카테고리가 또 이렇게 3가지가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10분짜리 발표문을 완성을 하면은 우리가 발표문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요약본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3분에서 3분 30초 분량이 나와요. 이해됐죠? 뭐 잘 지내기 위해서 뭐 배려하는 자세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앞에 질문이 되게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우수 받는 방법 뭐냐고.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소통, 공감 이런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입직하면 어디서 일하죠? 우체국 일하죠? 나라면 대충 내가 생각해서 작성하지 않고 우체국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자세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자세를 구조화로 2~3개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발표문을 잘 작성하려면 이 쉬운 질문 자체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우체국의 내부적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성문을 특별하게 만든다면 좀 더 답변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질문은 우체국 조직의 특성을 연관지어서 발표하세요라는 워딩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의도를 캐치해서 발표문을 완성시키고 의도를 캐치해서 후속 질문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5분 발표 후속 질문 패턴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별로 교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작년에 나왔던 후속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제시한 필요한 자세 해결 방안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해결 방안을 순차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것도 막 우선순위 얘기해봐라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딱 하나만 얘기하는데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면접은 주관적 판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객관적 판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3가지 자세를 얘기했다면 3가지가 계리직 공무원 특징이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가야지 저는 그냥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의 기준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답변에 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세 3가지를 계리직 공무원, 우체국 조직의 특성으로 갔다면 이것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우선순위라는 거는 시급성일 수도 있고 중요성일 수도 있고 상황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야 우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다 교육해 드립니다. 그런 걸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게 면접 교육인 거죠. 그냥 질문이 쉽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조직과 계리직 업무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내가 답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우수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를 받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같이 또 나왔어. 그렇죠? 또 나왔네요. 앞에서 봤던 거 이렇게 각 5분 발표, 뭐 경험 과제, 사원 과제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우체국 봉사활동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라고 사실 확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리직 면접 절차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려야 될 저희 역할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점검했어요. 아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이더라도 계리직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계리직 면접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필기 시험이 얼마큼 어려웠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부에 설명드렸지만 현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합니다. 지금 이번 시험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현직자 친구가 많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우체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마음이 어렵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수업할 땐 쌉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절차별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과제 작성도 해야 돼요. 5분 발표 과제 작성, 경험 과제 작성, 상황 과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냥 작성을 내가 12줄 이내로 논리적으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미리 배워야 되고, 작성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후속 질문도 5분 발표 후속 질문, 경험 과제 후속 질문, 상황 과제 후속 질문. 후속 질문도 내가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패턴이 되게 많아요. 패턴별로 어떤 패턴을 받을지 모르고, 패턴 안에서도 S급의 패턴을 받을지 A급의 패턴을 받을지 B급의 패턴을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기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거는 너무 늦어요. 지금 필업 발표일이 언제죠? 8월 5일이죠. 그럼 면접이 끝나니까 딱 한 달 남잖아요. 한 달 동안에 이걸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넉넉하지 않냐? 왜 제가 넉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을 다 듣고 교육을 다 들어요. 교육을 듣는 건 뭐예요? 인풋,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죠. 근데 면접은 뭐다? 필기랑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필기. 근데 면접은 뭐예요? 아웃풋, 말이 돼야 되죠. 머릿속으로만 암기하듯이 하고 면접장에 가면은 100% 현장에서 털리고 나와요. 100%. 말하는 연습이 메인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가 됐어도 그걸 말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다 이해했는데 왜 내가 이해한 그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잘 안 나오지? 체계적으로 잘 안 나오지? 공직 용어가 왜 잘 표현이 안 되지? 우체국과 계리직 용어의 어휘가 잘 표현이 안 되지? 이거는 100% 아웃풋, 연습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어떤 지원자들은 그냥 평이한 질문 받기도 하고, 어떤 지원자는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압박 면접 준비를 잘해야죠. 왜? 압박 질문이라는 거는 지원자가 이야기한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어떻게 꼬여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 그 꼬여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질문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거 면접 준비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무슨 소리. 꼬아서 나오는 질문도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그 전에 준비한 그 재료들, 답변의 재료들을 잘 적용시키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 훈련만 한 달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한 달 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일찍 하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면접 훈련을 해서 내가 커트라인이면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내가 좀 점수대가 넉넉하더라도 그래도 면접이 또 올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필기처럼 보통을 받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미리 했는데 혹시 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학원에서 전액 환불 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필기시험 불합격하면 학원에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지금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미 시험 끝났잖아요. 저희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이미 지나간 시험 미련두지 마시고 그냥 면접에 몰입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도 면접을 잘 보는 관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계리직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 보시면 전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청별로 교육하지 않아요. 청별로 교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왜?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보고 다 같은 공간에서 면접 절차가 동일하고 청별로 특이하게 면접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 구분의 면접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 카테고리별로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저희는 면접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저희가 개강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교육이 되고 11시, 12시, 1시. 그래서 계리직 면접 준비 전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면접 절차, 오늘 특강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체국을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는 거, 그리고 우체국의 역할, 계리직이 하는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7월 15일 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정리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특강에서는 수업 시간을 오전 10시 시작으로 안내를 해드렸지만 9시로 조금 당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번 주 주말 내에 제가 결정을 해서 혹시 시간이 조금 1시간 당겨지게 되면은 여러분 전체 문자 갈 수 있도록 제가 학원 측에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겨질 수 있어요. 당겨지면 9시부터 1시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거의 당겨진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7월 17일 날 이제 오전 수업에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7월 17일은 경험 상업 면접 과제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경험 과제를 살펴볼 거예요. 경험 과제. 그래서 경험 과제에서 우리가 직무하고 역량을 매칭하는 거. 아까 경험 과제 주제가 뭐예요? 계리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러면 계리직 업무와 그 능력이 무엇이고, 능력을 분석하고 나의 경험이랑 매칭시키는 것도 수업 들어가고, 그 매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험 과제 12줄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작성법까지 교육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7월 21일 오후, 일단 이날은 오후 수업인데요. 예, 수업 시간이 요일별로 조금 다릅니다. 오전에 진행될 때가 있고 오후에 진행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경험 과제 후속 질문을 바로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험 과제를 배웠기 때문에. 후속 질문에서는 S급하고 A급 패턴 중에서 어느 패턴이 많이 나오는지, 특히 S급 중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한 질문과 답변법을 다 교육받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7월 25일 오전에는 상황과제 수업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제에서도 주제별 S급하고 A급, 주제별 작성법을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똑같이 7월 25일인데 오후 시간에는 상황과제 후속 질문을 배울 거고, 후속 질문 중에서도 S급 패턴과 그리고 답변법을 모두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6일이네요. 8월 6일. 8월 6일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죠. 그렇죠? 필기 합격자 발표 다음 날로 알고 있어요. 8월 5일 맞죠? 8월 5일 날. 그러면은 8월 6일에는 이제 오전에는 오음 발표 작성법 수업 들어가고 오후에는 후속 질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오전 오후 수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모의훈련은 저희가 총 4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경험과제 후속질문, 상황과제 후속질문, 오음발표 후속질문, 그리고 실전 종합 모의훈련이라고 해서 경험과제, 상황과제, 오음발표, 그리고 후속질문까지 실제 현장처럼 저희가 코칭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은 제가 거의 막 1대1로 다 어떻게 매칭을 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룹으로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될 때도 있는데, 그룹에서도 사실상은 1대1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 면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진행 방식은 약간 프라이빗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 자료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강의 자료, 계리직 기출, 수기, 복기 자료, 우체국 사업에 관련된 자료, 현안에 관련된 자료 수업별로 다 매시간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Q&A도 여러분 오픈 채팅으로 Q&A 질문 주셔도 괜찮고,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드려도 괜찮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개강을 하면 제가 스터디 편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스터디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스터디 뭐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거고, 또 스터디에서도 이제 스터디 톡방이 있고
조장, 부조장을 뽑아서 조장, 부조장하고 저만 있는 톡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조별로 스터디 운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 점검도 하고 조별 스터디 조별에게 제가 꼭 안내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밀착 관리를 하면서 스터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저희 김소영 면접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친구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후기였는데 스터디 관리가 매우 잘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관리는 제가 밀착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가끔 스터디 편성만 해주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방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교재 초반부에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강하면 교재 지참해 주셔야 되고요. 교재는 온라인 서점에서 모두 다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소영 공무원 면접 4주원서 초록 색깔입니다. 초록 색깔, 녹 색깔. 제 교재가 파란색 교재가 또 있어요. 핑크색 교재도 있고 색깔별로 다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녹색 교재입니다. 녹색 교재 여러분들 2025년도 버전으로 녹색 교재 구매를 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그 오픈 채팅방 상단에 필독 게시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눌러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리직 면접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요령이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니까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특강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나요? 네, 혹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특강 끝나고 이 교탁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몇 시죠? 네, 3시 40분이네요. 약 2시간 동안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필기 좀 시험 어렵게 했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 결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면접 준비하면서 최종 합격까지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